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될 이슈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포커스 임종수입니다. 최근 공동주택을 소재로 한 드라마 아파트가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극 중에서는 100억 원에 이르는 빚을 갚기 위해 아파트 단지에 쌓인 178억 원의 장기 수선 충당금을 노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소 과장된 설정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도 관리비와 공사비 사용,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큰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어 드라마의 인기를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은영 변호사님 모시고 관리비와 장기 수선 충당금부터 하자와 보수, 층간소음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생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관리 기준과 대응 방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법조계 휴가도 끝났죠? 맞습니다. 네. 이제 일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또. 네. 어디로 좀 여행을 재충전을 하셨는지? 원래 이제 법조계에서 이제 2주 정도 휴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은 밀린 일을 사실 처리하는 기간이어가지고 열심히 밀린 일 처리했습니다. 네. 그 뭐 혹시 휴가 중에 좀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드라마 아파트를 안 보셨는지? 네, 제가 지금 챙겨보진 않았는데 네. 지나가다가 그 몇 번 장면들은 보긴 했거든요. 네.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100억을 해먹을 수 있는데? 일단 동대표가 되고 회장이 되면 된다고. 이 아파트에 진짜 100억이 있을까요?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장충금 얼마나 있는지. 장충금? 178억 5,742만 원 있습니다. 이 아파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지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관심 없어 사람들은. 동대표부터 접수해. 혼자 사세요? 혼자 사는 분이 동대표 지원하는 건 처음 봐가지고. 장충금을 해먹으려면 우리한테는 가족이 필요하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뭐 그런 거. 일 하나 같이 합시다. 석 달 동안 제 와이프 역을 해주세요. 뭘 해달라고요? 제 와이프요. 1억. 석 달에 1억. 저도 사실 이 드라마 아파트를 보기 전까지는 뭐 사실 내 아파트 일이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공고문이 붙어 있고 그 공고문 내용을 읽어보면은 뭐 각종 심지어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들의 뭐 그런 비리 뭐 이런 그 감사 결과도 붙어 있고 뭐 그러면 늘 갈등하고 동대표는 뭐 이렇게 사활이 물다고 뽑는다는 공고가 붙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제 좀 냉담해 오고 무관심해 왔는데 이 아파트라는 드라마를 보고 나서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되고 내용이 뭐지?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관리비와 장기 수선 충당금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를 둘러싼 비리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도 이 같은 갈등들이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까? 예, 실제로도 이 관리비 그리고 장기 수선 충당금 또는 이제 입주자 대표 관리 대표 회의에 비리 또는 동대표 또는 감사 비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 의결이 무효를 주장하기도 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다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입주민이 매달 받는 그 관리비 부과 내역서 기본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하는지 그거부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사실 아파트 관리 말씀하신 예. 것처럼 관리비라고 부과를 받잖아요. 종이로 이렇게 부과받으시면 펼쳐보면 엄청 내용이 깨알 같고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쓰는 관리비 공용 관리비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 공용 관리비 항목이 뭐냐면은 일반 관리비라고 해서 이제 관리 직원분들 급여가 또 나가야 되고요. 인건비 또는 관리 사무소의 사무소 비용이 지출이 되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하는 데 비용, 경비비 또는 소독하는 거. 승강기를 유지하는 데 쓰는 비용. 공용으로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공용 관리비 항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개별 사용료라고 해서
각각 세대마다 전기를 쓰죠. 네. 수도를 쓰고 뭐 그런 비용들은 공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에 따라서 달리 부과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N분의 1로 한 것 같은데. 아, 옛날에는 아마 그랬을 수 있는데요. 네. 요즘은 이제 그 관리비 각자 계량기를 보시다 보면은 달고. 네, 각자 계량이 되고 또 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아마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달 이 전달 그다음에 전해에는 얼마 나왔는지 다른 호실이랑 동일 그 평균에서 얼마가 더 많이 썼는지 적게 썼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이 될 만큼 각각의 이제 그 개별 그 비용들이 다 명시해서 그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입니다. 그 장기 수선 충당금은 말 그대로 주요 시설이 그러니까 아파트가 짓고 나서 그대로 유지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노후화가 되고 감가상각되는 부분에 대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추후 맞습니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외벽에서도 다 콘크리트라든지 그런 그 벽 칠해져 있는 거를 다시 칠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시설을 교체해야 되는 부분 또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수선 충당 길게 아파트를 수선하는데 돈을 보관해 둔다라는 네.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비용이 바로 여기 아파트라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기 수선 충당금이 좀 예.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와 함께 표시되는 이 장기 수선 충당금 이게 이제 일반 관리비하고 수선 유지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수선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냉방 또 난방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의 단순한 청소 또는 그러니까 부품이 있는데 소모성으로 빨리빨리 교체해야 되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리가 가능한 소모품, 비품 교체 등등의 간단한 수선에 필요한 비용은 수선 유지비로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필요한 노후화 시설 교체 또는 뭐 보수 작업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붕을 수리한다든지 외벽에 대한 도장 또는 승강기를 교체한다든지 뭐 배관 공사 이런 것들은 간단한 수리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그 아파트가 다 그 관리비 항목에서 조금씩 이제 비용을 부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장기 수선 충당금은 걷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아니고요. 그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서 얼마씩 걷도록 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마음대로 걷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규약에 맞춰서 그 규약에 맞게 금액을 딱 부과를 받는 것이고 쓸 때도 의결을 해서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얼마나 다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드라마에서처럼 대개 아파트마다 물론 세대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100억대가 되는 그 액의 장기수선 충당금이 적립이 되는지 그게 현실입니까? 그 사실 이제 아파트마다 조금씩 그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금액이 다르긴 합니다. 세대수에 따라서 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대별로 매월 그 적립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장기간 누적이 된다면 뭐 그 아예 없는 일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그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되게 그러면은 없어도 한 수십억은 아마도 그러니까 적립이 돼 있겠군요.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장기간 그 대규모 수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네.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그 꽤 큰 금액이 보관이 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비와 함께 이제 세입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법적으로 이게 집주인이 내야 되는지 아니면 전세 세입자가 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지금 당장 사용하는 사람이 내는 겁니까? 이게 원칙적으로는 그 원칙에 따르면은 이 소유자 그러니까 건물의 집주인이 내야 되는 돈이 장기수선 충당금이고요. 하지만 이게 관리비 항목에서 조금씩 부과가 되다 보니까 네. 매달 관리비를 내는 것은 세입자가 보통 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사용하는 세입자가 먼저 매달 부과를 받기 때문에 먼저 내고 나중에 보통은 이제 그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사를 갈 때 정산을 합니까? 이사 갈 때에 정산을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 충당금 부분을 이 세입해요.
사용하고 있던 기간만큼의 장기수선 충당금을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관리 사무실에서 계산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3번인가 이사를 하면서 한 번도 저도 줄곧 결혼 이후에 아파트 생활만 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저희가 이용해 본 적은 없는데 그거 알고 있는 사람이 많나요? 그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인지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럼 그런 경우에는 중개 사무소에서 뭐 그런 정리를 해주시는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그 이사 가려는 분에게 입주민에게 와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정산하셔야 된다. 그리고 예. 비용은 얼마 안 되겠지만 이렇게 뭐 받아가시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고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이제 그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정보를 알려달라, 계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달라는 정보 요청을 하면은 다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물론 뭐 그게 기준은 이 장기 수선 충당금 그러면은 각 예. 세대별로 부과되는 기준이 평수대로 평수에 따라서 다른 건지. 이게 평수에 맞춰서 네. 그 수선비의 이제 관리 규약에 따라서 얼마 정도로 거둘 건지에 대한 그 요율이 있거든요. 요율에 따라서 평수랑 뭐 계획 기간 등등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얼마씩 이제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그 월 얼마 정도 됩니까? 저도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계산을 해본 적은 없는데 보통 이제 이사를 갈 때, 뭐 이사 나갈 때 아파트마다 정말 다르고요. 그게 이사 나갈 때 뭐 몇십만 원 정도를 세입자가 관리비 정산 정산 비용이. 받는 경우 세입자가 또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겠죠. 뭐 1년 있었으면 적을 것이고 네. 10년 있었으면 그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그 입주자 대표회의 요 조직이 있더라고요. 이게 네네네. 되게 아마 아파트에 뭐 거의 아파트 입주민들의 총회 같은 성격, 총회 같은 성격이라기보다는 총의를 모으기가 힘드니까 이게 네네네. 대표적으로 뭐 이사회 비슷하게 해가지고 대부분의 아파트의 크고 작은 일을 거기서 결정해서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만 하면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다른 공사나 행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종 저희 아파트에도 붙어 있던데 거기 장기수선 계획 변경 보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사실 원칙적으로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용도를 지정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수선 계획이 있고요. 계획에 따라서 그 주요 시설의 교체라든지 또는 보수를 위해서만 사용이 되도록 목적이 정해진 금원이라고 보통 그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혹시 뭐 하자라든지 뭐 관련된 예외적인 비용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무조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입주자 대표 회의가 아닌 입주자 전체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엄격하게 좀 따져서 그게 통과해야지 그러면은 된다. 예. 장기수선 계획 변경을 아마 그런 아파트 걸- 입주민들 총의를 받아서 맞습니다. 그런 구해야 되는 동의를 절차를 구해야 하기 위한. 되는군요. 네. 예. 그러면은 전용이 가능하고 그렇게 안고 바로 이제 절차 없이 네네네. 진행을 하면은 그게 뭐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종종 아파트에서 많이 갈등을 하고 서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떠세요, 그는 현실에서는? 현실적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사실 법을 뭐 입주자 대표 의결 기관에서 회의에서 잘 아시면은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뭐 당장 그 장기수선 충당금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당장에 뭐 관리비에서 부족분이 있다든지 새로 갑자기 뭐 하자와 관련된 비용이 지출돼야 된다 또는 뭐 소송을 해야 된다 그런 갑자기 발생하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럼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썼다가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또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가볍게 그렇게 생각할 것 왕왕에 같아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잘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또 누군가는 또 이게 법적으로 근거 없이 지출된 것이 횡령이다 또는 뭐 배임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면 그게 이제 법적인 판단으로는 사실 용도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용도 외에 쓰려면 아까 말씀드린 요건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요건 갖추지 않고 또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은 또 형사상으로는 또 횡령에 해당될 소지가 좀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관리비나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이 의심된다고 이제 입주민이 생각했을 때
어떤 자료부터 확인을 하고 어떤 순서와 절차를 밟으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지 그게 보통 입주민들이 뭐 경찰서에 바로 알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다 아닙니까? 네, 아니면은 네, 뭐 네. 관할구청에도 요즘은 뭐 아파트 이렇게 시정하도록. 회계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네. 이게 원칙적으로는 일단 뭔가 잘못, 그러니까 의심스러우면 의심스럽다는 자료 자체가 이제 조금 확보가 되어야 할 텐데요. 그러면은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되냐? 일단 관리 규약에 맞춰서 비용이 지출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관리 규약 확보는 그 먼저 필수적으로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록, 보통 회의록 같은 입주자 대표 회의록은 다 또 공개가 되잖아요. 공개 다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공개된 거, 그다음에 사업 계획이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역, 그리고 관리비가 부과되고 뭐 집행된 내역들 관련된 자료들을 일단 쭉 모으셔야 그게 의심스럽다는 것에 대한 좀 근거 자료를 마련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핵심 자료를 지금 가지고는 그 뭐 구청이라든지 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 회계 감사를 해달라라는 감사 요청을 요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관리 주체가 관리비 뭐 집행 항목 이런 것들도 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이상한 부분들, 좀 잘못 지출된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기는 합니다. 네. 제가 늘 좀 궁금한 게 어느 쪽이 상위 기관인지 어느 쪽이 또 아파트 주요 업무를 갖다 결정하는 주체인지 그 궁금하던데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 오늘 각각 어떤 역할하고 어떤 권한이 주어집니까? 입주 대표 회의는 동별 대표자들이 이제 동별 대표자들이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회장 또 감사 이렇게 다 이제 그 의결기구로서의 기능들을 집행기구죠. 다하는 집행기구라기보다는 의결을 하는 의결기구. 의결을 집행은 관리사무소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결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것을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결을 하고 또 계약을 하고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승인할지 말지 등등의 뭐 의결. 그다음에 뭐 관리 규약을 제정할지 개정할지에 대한 뭐 그 제안도 하기도 하고요. 관리 방법을 어떻게 할지 그런 여러 가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결의 사항들을 의결하는 기관이 이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말 그대로 집행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의결을 하면 거기에 따라 집행을 하잖아요. 관리사무소는 의결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그 의결 사항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령이라든지 관리 규약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입주민 대표 회의하고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약간은 불편하지만은 이렇게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네네. 관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조직이 서로 맞장구를 치면은 예. 뭐 조금 주민들이 좀 걱정하는 일들도 생기지 않을까 어떠세요? 예. 근데 보통은 제가 뭐 모두를 알지는 못하지만 보통은 이제 의결 기구가 의결을 한 사항을 관리 사무소에서 이제 집행 기관이니까 서로 이제 잘 의견 교환하면서 잘 그 부분을 이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사이가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부분이 의결이 잘 되고 집행이 잘 되는지를 감사의 감사. 권한으로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감사의 역할이 또 따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아파트에 뭐 이렇게 하재보험을 좀 가입시키고 싶다 이렇게 네. 이제 보험 설계사 분들이 되게 처음에 맨 처음 찾는 분들이 되게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을 이렇게 찾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입주자 대표의 회장은 아파트를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라는 이유로 뭐 공사나 각종 계약을 혼자 주도적으로 해도 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입주자 대표 회의의 회장은 말 그대로 뭐 직함이 회장이기는 하지만 의결이 전혀 없이 스스로 마음대로 공사를 기관을 또는 이제 상대방 기관을
정하고 대금을 받고 그렇게 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대신에 이제 뭐 공사 용역 계약 또는 여러 가지 뭐 주요 시설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의결은 모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의결을 다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은 또 입주민 동의까지도 얻어야지만 그 계약 자체가 상대방이랑 체결한 계약 자체가 효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협의체가 이제 가장 그 결정 권한이 있는 것처럼 네네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일종의 뭐 재단법인의 이사회처럼.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재단법인의 이사회에도 그 이사회 이사장께 좀 약간 배타적 권한을 주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사무가 많이 그 위임이 돼 가지고 정결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이 규정들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주민 대표회의 위원장이나 회장 이런 분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없습니까? 이게 독단적으로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계약을 할 때는 다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도록 그러니까 계약을 해도 그 네. 계약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모든 문제가 그렇나요? 왜냐면 이제 만약에 상대방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다 의결을 거친 것처럼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을 했다면 상대방이 이 대표자가 독단적으로 계약을 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이 됐다면 그건 당연히 무효가 되고요. 그 대표자의 임의로 그 의결 기간에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면 그 부분이 그 효력이 없다라든지 효력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 때문에 재판에서 이제 문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입주민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면은 네네.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효력을 제한시키거나 상대방이 정말로 그 부분을 몰랐다면은 또 상대방도 선량한 피해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계약이 이행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또 회장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뭐 그런 또 굉장히 문제가 되는 법률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뭐 이렇게 아파트와 관련돼 있는 모든 거래 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찾는 걸 보면은 그분이 상당히 정권을 가지고 물론 이제 그 회의체를 이렇게 주재를 하니까 그 정도로 뭐 권한이 있긴 맞습니다. 하겠지만 네.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미리 공고되지 않는 안건을 그 대표회의에 갑자기 상정을 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됐다. 그랬을 때 법적 효력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할 때는 그 회의 개최 전에 미리 일시랑 장소, 그다음에 안건을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내용으로 안건을 의결시킬지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회장이 소집을 하지만 소집 일시 안건들을 모두 미리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의결이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컨대 엄청 긴급한 사항, 미리 이제 의결 안건을 다 보내고 통지하고 하기엔 너무 긴급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긴급해서 부득이하게 회의 당일에 안건을 상정해야 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그런 것도 이제 사전에 아파트 관리 규약에 규정을 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네네네. 규약 자체에 정말 긴급하거나 뭐 중대에서 아파트에 그 필요한 경우 뭐 그런 부분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또 가능한 일입니다. 그 보통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은 거의 한 달이 멀다 하고 동대표 A동 동대표 이렇게 이 선거 공고가 붙어 있고 그러면 또 좀 지나면 B동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동대표가 자주 변경이 되는지 물론 이사를 하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런 요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혹시 절차가 미흡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탄핵을 당해서 그런 건지. 뭐 이제 아파트마다 다른 것 같긴 네. 한데 보통은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의 그 구성 기간이 있는데 몇 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보통 여러 명 대부분은 같이 그 동대표 선거를 하죠. 한꺼번에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혹시 개인적인 사정이나 또는
절차상 위반, 뭐 동대표 선거를 나갔는데 그게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동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또 없으면 안 되니까 또 그 부분을 별도로 또 그 뽑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대표 선거에 나갔는데 그 당선이 안 되면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또 그 부분을 뭐 민사, 형사 또 고소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게 그런 악순환이 이제 되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또 좀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대표 선거가 그런 뭐 악순환이 되풀이 이제 계속 이제 이 정종으로 이렇게 되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규약이나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절차들이 돼 있을 거고, 문제는 저처럼 이제 자기 아파트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네.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동대표를 뽑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에 주민 입주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선거권자들, 투표권자들이겠죠. 네. 일정 정도 이상이 참여해야만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 채우지 못하면은 그렇다 해가지고 무한정도 동대표를 못 뽑은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입주민 대표 회의 구성조차도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한꺼번에 여러분이 이제 다 사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결격 사유로 해가지고 고리가 됐을 때 네네네. 예.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임기 종료가 돼 가지고 했을 때도 후임이 안 뽑아지면은 네네네. 예. 이 임기 종료가 된 분이 그냥 그대로 뽑힐 때까지 계속 승계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 후임이 안 뽑힌 상태에서 회장 임기가 끝났을 때는 뭐 다른 이 후임 회장이 선출이 안 되거나 또 선출이 부적법해서 효력이 없거나 뭐 그런 경우에 급박한 이제 업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는 항상 아파트에서 그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뭐 계약 관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도 안 할 수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관리 규약에. 예. 또는 회장이 거리 시에는 유고 시에는 또 뭐 다른 사람이 그 회장직을 수행한다라고 또 규정을 두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 임기가 이미 끝난 회장이 임의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의나 그리고 관리사무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입주민이 직접 감사를 요청하는 게 이렇게 자기들 자치기구 내 감사한테 요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관할 지자체에다 요청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 매 상황에 따라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단은 감사를 요청을 할 수는 있고요. 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같은 경우에는 뭐 관리비나 뭐 사용료, 뭐 장기수선 충당금 이런 그 부가, 징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주체들을 또 감사를 하고 입주자 대표회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 주체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감사 이제 요청이 뭐 자연인 입주민 혼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입주민 혼자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뭐 구성원에 맞습니다. 1호 구성원에 얼마 이상 이렇게 정족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또 이제 입주자 등이 요청하면 회장이 회의를 또 소집을 별도로 하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회의 소집 이후에 이제 내부 절차거든요. 이 감사 요청 내부 절차가 일단 먼저 그 선행이 돼야 되고, 그렇게도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그 장에게 이런 관리비 내역이 적정성 또 집행이 잘 됐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 또는 조사를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신축 아파트는 일단 입주하면 무조건 하자 소송을 한다는 게 정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변호사님께서 아마 하자 관련해서 소송을 많이 수임해서 진행을 하실 건데, 주로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한 하자가 많은지 그 유형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균열이라든지 결로, 그리고 뭐 기능 불량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자, 그리고 원래 시공을 해야 되는데 시공을 하지 않아서 미시공, 오시공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으면 그냥 무조건 하자 소송한다라고 보통은 그 관례상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무조건
한정 없이 기한을 두지 않고 또 하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 안에 그 보통은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그 다 같이 결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하자 청구를 하는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개 입주민들 물론 요즘은 약간 그런 것들은 이제 변호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네네네. 기획해서 이렇게 뭐 어느 특정 아파트 입주를 하면은 하자 소송 해가지고 최소한 얼마 이렇게 받아낼 테니까 예를 들면 착수금 없이 예. 본인들이 뭐 석세스 피를 받아가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건축 아파트를 시공하는 건설 회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대 로펌을 상대로 해서 그대 로펌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가를 상대로 해서 건설회사들이 이렇게 맞선다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주로 이제 좀 이거는 아파트 입주민 입장이 아니고 건설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하자 소송에서 조금 그래도 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응대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 입주민들이 주관적으로 이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모두 하자가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뭐 그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에 해당이 돼야 되는 항목들만 그 인정이 돼야 되고 하자의 정도라든지 이게 뭐 그러니까 결국은 하자라는 게 감정을 하게 되잖아요. 법원의 감정을 받는데 감정을 받을 때 이게 빠짐없이 또는 이제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는지를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항목이 여러 가지고 그 법률 지식이 없으면은 감정 항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반박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무래도 그 건설 회사는 시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면 그걸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또 변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입주민 입장에서도 그냥 봤을 때 마음에 안 든다, 미관상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서 하자를 주장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로 시공상 공사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하자 소송을 갖다가 그 주민 대표자 몇 명이 이렇게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하자라는 것이 공용 부분의 하자가 있고 네. 전용 부분의 하자라고 해서 지금 각자의 이제 개인 주택에 대한 하자 보수가 있는데요.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청구를 할 수가 있지만 개개인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배상 금액으로 배상하는 것은 각각의 입주자 대표자들이 개인이 원래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혼자서 하면은 감정이라든지 너무나 힘들잖아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다 같이 뭉쳐서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전체 예. 통째로 이제 예를 들면 하자 보증 기간에 주로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자 소송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전체 입주자들을 다 참여시켜 가지고 나중에 이제 배상금을 받게 되면은 나눠서 지급하죠. n분의 1을 나눈다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집을 보통 합니다. 다 이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해당 할 수 없는 거고요.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입주자 대표 회의 소속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를 명칭으로 해서 보통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개개인의 입주민들의 채권을 양도를 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신 소송해 주는 것이니까 입주민들이 내 채권을 양도해 주면 원고로서 다 같이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개 이제 시공사들은 그 기간을 이제 목을 빼고 네.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간만 도과하면은 완전히 면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자 담보 기간이 하자 종류나 뭐 시설 공사의 유형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인데 각각의 담보 기간 10년도 있고 2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안에
그 하자 보수를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게 이제 음. 법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하자의 종류에 따라서 책임 보전 예. 기간이 정해지는지 아니면은 건물의 유형에 따라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시설 공사별, 공사명. 예, 공사별. 예.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그렇죠, 철근 그렇죠. 콘크리트 벽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길 거고 길고, 예.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는 뭐 좀 짧고. 맞습니다. 예. 네. 각각의 시설 공사별 음. 그 하자 담보 기간이 다 달리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모든 세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경우에는 이게 세대 소유자 아니면 그 세입자는 참여할 수는 없나요? 네. 그 소유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뭐 손해배상 손해는 네. 그 개별 소유자들의 손해,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내 이제 전유 소유권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세입자는 그 불편한 부분을 감수하고 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들은 참여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까? 예, 문제 그리고 제기도 원칙적으로는 이제 소유한 집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소유자가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항목이기 세입자가 때문에 소유자한테 해야 되고. 만약에 세입자가 살면서 이게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소유자에게 그 부분을 이제 수선해 달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청구를 하고 세입자 자체는 세입자가 그 일이 그 시공사에게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자 보수. 이분은 청구 자격이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만 가능하네요. 각 구분 소유자가 가능합니다. 네. 아니면은 그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입자가 참여를 할 수는 있겠고. 네, 근데 위임을 받더라도 이제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원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원고가 그 소유자가 입주자 대표 회의에 채권을 양도해서 소송을 다 하게 됩니다. 네. 아니 그 초창기 대개 이런 것들이 이제 입주한 지 5년 이내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맞습니다. 네. 보통 그 사람들이 뭐 자기 집에 바로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다. 네네네. 그래서 세입자들이 되게 사는데 예. 불편한 건 사실 세입자들이 이제 감내를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세입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새 집에 살아가면서 불편한 부분, 네네. 예를 들면 새집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기는 집주인을 상대로 해야 되고 시공사를 상대로 할 수는 직접 없는 할 수는 구조입니까?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집주인을 상대로 하면은 집주인은 시공사를 상대로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해서는 네. 구분 소유자가 집주인이니까 네. 세입자분이 살면서 이제 새집 증후군도 발생할 수 있고 뭐 살면서 발생되는 하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그 소유자인 주인에게 집주인에게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을 하자 항목으로 또 넣어서 시공사에게 또는 보증 보험 회사에게 청구를 하는 그런 구조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도 이렇게 세입자를 두고 있는데 되게 이제 이렇게 뭐 누수 때문에 네, 얘가 우리 집 화장실은 멀쩡한데 뭐 그 예를 들면 뭐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 해가지고 네네. 와가지고 결국은 우리 집 화장실을 뜯고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참 난감하더라고요. 우리는 멀쩡한데 와가지고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뭐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습니까? 그는? 이 누수 소송이 정말 저도 무조건 많이 윗집 책임입니까? 해보면은 무조건 윗집 책임은 아니고요. 참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비용은 참 많이 못 받는 손해로 배상받지 못하는 소송 중에 대표적인 게 누수 소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누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윗집이 잘못했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수가 어디에 발생했는지 그 누수의 원인이 정말 윗집에서 발생한 것인지 윗집의 노후화 때문에 발생한 누수인지 아니면 공용 배관에서 또는 외벽에서 또 들어오는 누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이 누수가 원인이 공용 부분인지 전용 부분인지 공용 부분이면은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에서 입주민 해야 대표회에서 됩니다.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맞습니다. 부분이고. 예. 그리고 만약에 전유 부분, 그 윗집 또는 뭐 그 딱 전유된 소유권에 기한 것이면은 그거는 윗집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수의 원인이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누수 소송이라는 거. 거의 뭐 99% 윗집에서 그냥 타일 그런- 뜯어가지고 네. 하는 게 대부분이죠.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뭐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네. 손해가 발생을 하는데 사실 윗집에서 그 발생한 누수로 아랫집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라는 것이 그 가전제품, 뭐 가구, 뭐 침수 같은 게 또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됩니까? 그런 배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배상들을 하나하나 나는 지금 TV를 새로 샀다. 근데 지금 누수가 발생했으니까 요거를 다 달라라고 해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그 법원에서는 보통 감정을 하거든요. 그 손해가 발생을 침수로 인한 손해가 그러면은 발생한 것 일단은 아래층에 사는 사람도 얼마만큼 그걸 또 회피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는지도 이제 그런 저런 사정들을 다 봐야 되고 이게 그러면 TV를 샀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나 오래됐는지 뭐 그런 얼마나 오래 전부터 사용을 했는데 침수가 됐는지 또는 이제 그 누수가 있으면은 다시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공을 할 때 또 발생하는 시공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등을 감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게 되는데 그 저희 소송에 보면 참 비용이 많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참 어려운 소송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변호사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아파트 생활 줄곧 아파트 생활을 해보면서 늘 궁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층 사람들의 엘리베이터를 막 이렇게 한 층 혹은 두 개 층 이용할 걸 갖다 엘리베이터를 쓰는 걸 보면은 네. 보통은 이제 그게 제가 사실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 보통 저층 특히 1층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안 내는 걸로 이래 알고는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1층 주민이나 승강기가 없는 동의 주민이 만약에 그 아파트에 승강기 교체를 할 때 그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사실 승강기가 공용 부분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공용 부분이라서 나는 안 쓰는데라고 네. 하시면 그 제가 아파트 여기 그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예. 커뮤니티 이용 안 하는 내가 왜 돈을 내야 되냐? 커뮤니티 이용하는 사람만 내라. 뭐 나는 자녀가 없는데 뭐 어린이집 뭐 그 관련된 커뮤니티 비용은 내릴 수 없다. 막 그런 내용들이 또 있는데 이게 공용 관리비라는 것은 일단은 그 공용 부분에 대한 비용은 같이 내도록 되는 게 규약에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1층은 엘리베이터를 사용 안 하니까 승강기 사용 안 하니까 승강기 비용은 부담하지 말도록 하자라고 규약을 정해놨다면 그건 거기에 따라서 비용 지출 안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커뮤니티 공간 이런 부분들도 그 어떻게 처음 최초에 분양했을 때하고 당시 분양했을 당시와 달리 그 이제 용도를 바꿀 때 주민 총의만 얻어가지고 변경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까? 왜냐하면은 그 커뮤니티 공간에 그동안 뭐 도서관이나 학생들 공부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렇게 체력 단련실 이런 것들이 주로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몇몇 골프 매니아들이 이제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딱 또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저는 이제 골프를 치지 않으니까 그게 어디서 이런 걸 마음대로 뭐 이렇게 커뮤니티 공간에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그런 부분은? 그 원칙은 사실 이제 분양 당시부터 커뮤니티는 이제 뭐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때 어떤 커뮤니티를 두고 어떻게 사용하도록 하겠다, 입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분양을 받는 건데, 근데 나중에 분양 받아서 이제 살다 보니까 다른 커뮤니티, 쓰지도 않는 뭐 골프, 뭐 다른 게 들어오면은 입주민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도 뭐 규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뭐 입주민의 얼마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은 커뮤니티 시설을 바꿀 수 있다라는 동의 규정만 있으면은 그게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아마 그 효과 또는 이제 효력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또 이거 하나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 아파트 생활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층간소음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최근 들어와서 뭐 층간소음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많이 있고 또 뭐 해결하는 이거 층간소음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소하는 무슨 기구도 만들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 국토교통부 쪽에서. 그래서 관련 상담이나 현장 진단 실제로 얼마나 많이 접수되고 있고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라는 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그 접수된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건수가
2025년에 통계를 해보니까 한 해 동안 3만 2천 건 이상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현장 진단을 또 서비스를 하기도 하는데요. 얼마나 층간소음이 있는지를 또 그 확인해 보니까 그 서비스 접수 건수가 7천 건이 이상이 되었고 거의 굉장히 많은 건수가 매년 계속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층간소음이 참 아파트 내에 그 지어진 아파트마다 조금 얼마나 오래됐는지 새로 지어진 아파트도 또 층간소음이 굉장히 심한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요즘 정말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정말 서로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올라가서 두드렸다가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또 뭐 많고요. 폭행, 뭐 심지어 예. 살인에까지 이르기도 그런 하지 않습니까?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문제가 이제 참 많습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층간소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렇게 그 아파트 생활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소리들이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고 이제 모든 아파트들이 층간소음을 이렇게 측정을 할 때 그 기준이 똑같은 건지 아니면은 건설 연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층간소음이 법적으로 이제 인정이 될 수 있는 또는 법률상 수인 그 한도를 넘는지 안 넘는지 그런 것들은 법령상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 한도를 넘은 경우만 법률적으로는 이제 층간 그 소음이 발생한다라고 보고요. 그 수인 한도가 얼마나 초과했냐라는 것은 이제 그 데시벨 같은 걸로 측정을 하는데 잠시만 그 층간소음이 낮다고 해서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네, 얼마나 지속적으로, 얼마나 오래, 뭐 그런 것들이 다 그 측정이 되어야지 층간소음으로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소음으로 해당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층간소음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진 않을 텐데요. 실제 우리나라 그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증거를 남기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층간소음 피해를 당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면 어떤 자료들을 수집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정을 하는 것은 이게 층간소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빈도가 얼마나 오래되고 소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또는 뭐 그런 것들을 법원은 사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법원에서 판사님이 알려면은 증거가 필요한데 그러면 녹음 또는 영상을 녹화하고 그런 데시벨 측정한 것도 다 기록으로 남겨놓고 뭐 그런 그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을 해서 그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소음이 일어나면은 또 뭐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부분 또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다가 그 관리사무소라든지 계속 소음이 발생한다는 신고를 해 두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증거로 또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기록들, 증거를 남겨놓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법적인 해결을 떠나가지고 설사 이제 그렇게 배상을 법원을 통해서 이제 사법에 호소함으로써 이제 법률적으로 배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웃이 깨지는 부분은 참 봉합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보통 뭐 너무 심하면은 진짜 서로 이사를 가는 경우들로 끝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치유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자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지 아니면은 뭐 물론 스스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맞습니다. 거의 뭐 불가능하겠죠. 이게 뭐 그런 치유까지는 아직 치유를 위한 어떤 뭐 제도를 마련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제도가 없는 것 같은데 뭐 향후에는 정말로 그렇게 왜냐면 이게 그 일반적으로 그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정책이 좀 마련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아이고 긴 시간 말씀 감사하고요. 정은영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까지 여러 아파트 분쟁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입주민이 가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반대로 정말로 정겨운 이웃 사촌으로 이렇게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슬기롭게 아파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이런 이제 아파트 갈등 분쟁 문제를 다루신 변호사님의
귀한 슬기로운 방법, 슬기로운 아파트 생활 방법,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제가 뭐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뭐 분쟁, 층간 소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파트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올라가서 뭐 그 윗집이랑 단판을 짓겠다라든지 누군가와 싸워서 해결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나중에 본인의 형사 문제로 또 귀결이 되는 경우도 피하라. 많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그 감정적인 물리적인 대응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좋은 말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기관들 우리가 지금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발생했을 때 뭐 그 관리사무소도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여러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해결하실 때는 꼭 뭐 객관적인 증거들도 구비를 하시고 또 절차를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파트는 한 세대만의 집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재산과 생활이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무관심하면 소수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 있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 앞세우면 이웃 간 갈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한 번 더 살펴보고 회의록과 공사 내역을 확인하는 작은 관심, 그것이 내 재산을 지키고 우리 아파트의 갈등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포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